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양사 7강 한고조와 문경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나라의 역사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춘추전국시대와 진나라 시대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동양 고대사에서 만약에 한 문제를 내라고 한다면은 진한, 춘추전국과 진한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한나라는 상당히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한 후난을 합치면 굉장히 우리가 좀 이제 좀 주목해서 열심히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일단 맥을 잡고 가자고요. 맥을. 이번 시간 혹은 한나라의 맥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한나라의 맥, 특히나 이제 전한의 맥을 잡고 가면은 전한은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전한은 진짜 별거 없어요. 전한은 크게 세 개로 나눠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한 유방 고조가 정정 한 고조 유방이 한 고조가 한나라를 건국하는 과정, 여기 플러스 여후까지, 여후시대까지,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근데 이 덩어리는요, 역사적으로 어떤 가십거리나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걸 문제를 내려면 굉장히 고난이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심화투에서 살펴봐야 될 테고. 고난이도예요. 그렇다고. 그리고 여기 1에 플러스 한다면은 한 고조 이후에 여후 시대를 거쳐서 문제와 경제 시대. 근데 여기는 사실은 문제 자체는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는 난이도가 좀 낮다.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내겠지만 그래서 이 한 덩어리를 이렇게 봅시다. 이게 한초의 어떤 한나라의 어떤 제국의 시스템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될 테고요. 두 번째로 한 무제 시기가 될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이 사람 혼자. 근데 한 무제 시기는요, 사실은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것도 왜냐면은 낼 게 너무 뻔하거든요. 한 무제 플러스 사마천이죠, 뭐, 사마천. 사마천의 사기.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한 무제와 사마천의 어떤 그런 애증의 관계랄까요? 이 관계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한 무제는 사실은 그렇게 난이도 있게 내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가면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론서 수준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으로 낸다면 사실 못 맞힐 문제들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기가 달라지는 게 흉노를 낸다. 흉노. 유목민족이었던 당시에 흉노를 낸다. 라면 난이도가 갑자기 상승하죠. 난이도 급상승. 급상승이 될 거예요. 근데 한 무제 자체만 물어본다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아마 개론서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준비가 되실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선제 이후의 전한의 말의 상황. 전한의 말의 상황. 여기는 누가 플러스 됩니까? 왕망이 플러스 되죠? 여기는 그렇게 막 구석에 있는 얘기를 가져오진 않고도요, 난이도를 높게 낼 수 있어요.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는. 특히나 어떤 유학의 혹은 유교의 국교화 과정과 엮어서 낸다면은, 그래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전한 말과 왕망 시대를 어떻게 그냥 때려 박으세요. 외우세요. 유교의 국교화 시대입니다. 유교의 국교화 시대다. 때려 박으세요. 그리고 한 무제 시기는 유학의 국교화가 아니라 관학화다. 관학화. 요 두 개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냥 때려 박으세요, 일단.
관학화와 유교화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한 무제식의 동중서를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선진유학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선진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혹은 어떤 그 통치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천자라고 하는 존재와 지상의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황제의 개념, 이것을 정합적으로 설명해내는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선진 유학만으로는. 근데 동중서 시기가 되면 어떤 신비주의랄까요? 신비주의? 정확히 얘기하면 뭐 참위 사상인데 이게 결합하면서 이제는 황제의 존재를 설명해낼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왕망을 만나게 되면 유교의 국교화가 진행되는 거죠.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한고조 이후의 문제화 경제시대의 가의와 조조, 이 조조는 삼국시대에 나오는 조조가 아니에요. 한자가 달라요. 이 두 사람 역시도 사실상은 어떤 육아 관료에 가까운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나라 시대가 되면 진나라 시대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어떤 법가적 관료들은 이제는 그렇게 큰 힘을 내지 못해요. 물론 그렇다고 법가 관료들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또 하나 한나라의 특징입니다. 한나라의 이거 한번 적으세요. 멈춤하고 적으세요. 오케이. 저죠. 한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제가 계속 유학의 관학화, 유교의 국교화 이 얘기를 하니까 한나라 시대의 어떤 유학의 위치가 어떤 절대적인 포지션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법가적 관료들 우리가 뭐 법술 관료 이건 뭐 법술 관료 그리고 뭔가 좀 평가가 들어가면 홍리라고 부르는 이러한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료들이 한나라 이래 한초 이래 쭉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와 법가의 어떤 병용이라고 하는 측면을 한나라를 공부할 때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있는 과거인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이렇게 옷을 쫙 차려입은 뭐 양반은 아니지만 사대부가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거실이 아니라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뭐 논어는 너무 쉬우니까 시경과 서경을 읽는 이런 장면들, 시경과 서경을 읽는 장면들, 이러한 지식인들 들의 모습은요 사실상은 원나라 이후 송도 아니고 원나라 이후 정확히는 어떤 명청시대의 굉장히 전형적인 지식인들이에요. 명청시대의 전형적인 지식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과거의 지식인들은요 어떤 뭐 유학을 중시했죠. 유학에서 나쁜 말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어떤 지식의 베이스 혹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의 기초가 반드시 어떤 그런 유가적 세계관이냐
그건 좀 다를 거예요. 아니, 말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해보면. 생각해보세요. 당나라 생각해보세요.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잖아요. 당나라 시대에 국가에서 밀어주던 종교가 뭡니까? 불교랑 도교잖아요. 심지어는 송나라 시대의 신유학 출현에는 불교와 도교 간의 세계관을 가져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까지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가 독존?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지식인들은 공부를 할 때 유교 경전을 공부하죠. 하지만 어떤 주자학에 매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인들의 모습, 이거는 사실 명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이 시대 지식인들은요, 반드시 어떤 그러한 탈레반적인, 이런 표현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원칙주의자, 원리 원칙주의자? 뭐, 이런 유가를,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확실히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구별해 내셔야 돼요.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도 이런 이미지가 통용되는 거는 조선 후기나 돼야지 뭐 이런 느낌이죠. 조선 전기, 조선 초? 글쎄요. 제가 한국사를 잘 몰라서 자신은 없지만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확실히.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오케이, 좋습니다. 칠강고조와 문경지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무제 직전에 고조와 문제와 경제의 통치. 그래서 역사상 손꼽히는 태평성세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중 아마도 가장 첫머리에 놓이는 것, 두 번째에 놓이는 것. 이게 아마 문제와 경제의 다스림 시기일 겁니다. 문제와 경제의 통치. 그래서 문경지치 그러면은 어떤 정말 세상이 태평성세를 누리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렇죠? 아마 첫 번째는 요순의 시대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먼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고대사다 보니까 이 한간, 그러니까 주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은작산 한간, 다 한간이 붙네, 결국엔. 은작산 한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병서 위주의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은작산 한간, 이것도 한나라 시대 주간입니다. 다만 장가산 한간은 당시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뭐라고 했냐, 2년 율령이라고 하거든요. 한 고조 2년의 율령이에요. 그래서 2년 율령은 한 초의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사료 중에 하나입니다. 장가산 한간, 2년 율령이라고도 하는 그 주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만약에 사료나 자료에서 장가산 한간 보는 순간 이건 한 초다, 딱 이렇게 감이 오시면 시험 문제 풀 때 당황도 덜하고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장가산 한간은 이제 호남 지역, 강남 지역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지방의 행정 문서들, 지방 행정에 관련된 문서가 많아요. 지방 행정 문서들. 그러니까 한 초의 어떤 법률이라든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죠. 다음, 쌍고퇴 한간. 요거는 그냥 한간인가 보다. 중요한 한간은 거연 한간입니다. 거연 한간은, 이 거연이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은작산, 장가산, 쌍고퇴 전부 다 발굴지 이름이에요. 발굴지 이름. 거연이 어디냐? 지금으로 치면 내몽골 지역이에요. 내몽골 지역에서도 서쪽이죠. 그러니까 감숙성까지 이어지는 그 근방. 이 사료는요, 이것도 역시 지방 행정을 알아볼 수 있는 지방 행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방 행정 문서죠. 근데 여기가 변방이라고 하는 점을 좀 고려해야 돼요. 특히나
흉노와 접해 있는 군사적 요점, 거점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시에 지방행정 플러스 군사의 측면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변방에, 이거는 장가사는 강릉이었던가? 강릉일 거예요. 강릉인가 양양인가?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장강 중류라고요. 그러니까 변방은 아니죠. 이제 한나라 때는. 근데 여기는 완전 변방이에요. 지금도 중국에서 여기 거연 가려면요 진짜 빡세요. 진짜 완전 진짜 그 내문고 지역에 거기 완전 그 깡시골에 있다고요. 뭐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남아서 발견될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가산 한간 혹은 인연율령 기억하시고 거연한간 기억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거연한간 나오면은 거의 백발백중은 흉노를 물어보는 걸 거예요. 흉노 혹은 어떤 군사적인 이런 측면을 물어보게 될 거고요. 장가산 한간을 물어본다 그러면 한 고조 이래의 미안합니다. 한 고조 시기의 어떤 한 초의 행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역사적 한 고조 이래의 한 초의 역사를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유협 집단 군국제 임조칭제 3보. 이게 아마 개론서를 읽다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일 텐데, 유협 집단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감은 오실 거예요. 이 협자 때문에. 협객 있잖아요. 협객. 그 협이 이 협이에요. 유는 어떤 그 불황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협 집단 그러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집단을 조직하는 원리 혹은 그 집단을 응집시키는 원리가 바로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폭의 문화예요. 조폭의 문화. 형님 동생 하면서 의리와 의제적인, 정확히 하면 의제적 관계. 형님 동생 하면서 어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여기서 이제 돈을 뜯어내면서 사는 그런 무리들. 건달은 너무 좋은 표현 같고요. 그냥 조폭이 맞는 것 같아요. 조폭. 딱 그냥 조폭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폭. 그러니까 이런 사적 관계에 의거한 폭력 집단. 폭력도 가능한 집단. 네. 물론 공적인 조직은 아니죠. 굉장히 사적 조직이에요. 사적 조직. 유협 집단, 유협적 관계, 의제적 관계, 뭐 이렇게 쓰는데 조폭 생각하시면 돼요. 조폭. 다음 군국제. 진나라를 공부할 때 우리는 군현제를 봤습니다. 군현제는 새로 획득한 영토, 그러니까 신개척 영토에 군현을 설치해서 이 지역을 황제가 직속해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군국제는 뭐다? 군현제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좀 틀린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군현제 플러스 그냥 봉건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고조 유방은 한나라를 수립한 이후에 중요 거점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도시들, 큰 도시들 혹은 농업 생산량이 많이 나는 그런 평야지대, 이런 지역에는 봉건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제후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동성제후 혹은 공신 집단들이라고 하는 이성제후, 이성제후들은 이러한 정정 이런 사람들을 봉건해서 거점 지역들을 통치하고, 물론 동성제후가 훨씬 더 좋은 땅을 받겠죠. 훨씬 더 요충지를 받겠죠. 바꿔 얘기하면 이 동성제후는 그러한 거점에서 이성제후를
제압하고 감시, 감찰하는 역할도 하고 있겠죠. 봉건제는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새로 개척된 영토 이런 데는 한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식. 이게 군국제예요. 그래서 한 나라 이야기를 하면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어떤 얘기가 바로 이 군국제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임조칭제. 이 임조칭제 제도는요, 여러분들 되게 익숙하니까 되게 당연한 제도 같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기존에 없던 시스템이에요. 기존에 없던 방식이에요. 기존에 없어요, 이런 게. 황제를 대신해서 황태후가 국정을 맡는다? 이거는 사실은 그 유가적 통치 질서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맞지 않는 걸 처음 해낸 사람이 여후예요. 그렇죠? 여후가 하니까 측천무후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측천무후가 하니까 서태후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임조칭제를 대표하는 이 세 여자가 바로 여후, 측천무후, 서태후죠. 한국에도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임조칭제하는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전통적인 그 이론 내에는 없는 거예요. 한자를 보면 너무 명확해요. 임하다. 어디에? 조정에. 조정에 황태후나 태후가 임해서 나아가서 칭제. 황제를 칭한다예요. 아니, 제는 이 천자는 하늘이 정해주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2살짜리 천자가 탄생해도 이건 하늘이 임명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권리로 이 천자를 낳았다는 이유로 태후와 황태후가 이 천자를 칭할 수 있냐고요. 논리상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임조칭제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삼보입니다. 삼보. 옛날에 삼보 컴퓨터가 있었는데, 삼보는 사실 한고조 유방 이후로 한 나라는 기본적으로 관중 위주 정책을 펼치거든요. 관중 위주 정책이에요. 관중 중심의 정치. 그래서 이전에 살펴봤던 장안성을 둘러싼 근기 지역들, 여기들을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세 개의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치하는 관리까지 파견해서 수도 장안을 보좌하는 세 개의 행정구역을 만들었다. 그게 삼보 지역이다. 이 보자는 보좌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장안성 근처에서 황제의 통치를 보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 지역 명칭이에요.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좋습니다. 좀 공교롭게 이게 좀 너무 커져서. 근데 제가 영상을 다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깨져 보이는데 화면에서는 되게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사 때 좀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자, 맥을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요. 한고조 유방에서 여후까지 요거 한 덩어리로 보세요. 요걸 한 덩어리로 보시고 여기 플러스 문제 경제까지.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문제 경제는 무제로 엮는 것도 가능하고, 요게 일단 한 덩어리예요. 여기까지 엮읍시다. 이게 한 덩어리예요. 다음 덩어리는요, 어렵지 않아요.
무제, 소제, 패제까지. 무슨 얘기냐? 한무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물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무제가 죽고 나서 도저히 이 카리스마와 이걸 대체할 사람이, 혹은 후계자를 다 죽여가지고 그런 문제 생기는데, 후계자 계승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빈칸 보이시죠? 빈칸들이 전부 다 이제 죽거나 뭐 이런, 결국에 무제가 죽고 나서 소제, 패제를 거쳐서 무제의 아들의 후손이었던 선제가 즉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무제를 그냥 한 덩어리로 봅시다. 되게 중요한 문제. 여기서 낼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게 두 번째다. 한 무제가. 이게 첫 번째고. 다음 세 번째, 선제. 선제까지 포함하면은 좀 선제가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다. 선제까지 뭐 이렇게 할까요? 원제 이후에 평제까지. 마지막 이 영은 거의 뭐 꼭두각 지었으니까 사실상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아마 세 번째가 될 거예요. 요 세 번째와 뭐를 함께 기억해야 되냐? 왕망의 출현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유교의 관학화는 두 번째 시기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왕망 출현하기 이전서부터 이미 유학의 국교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게 세 번째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낸다면 요 포인트예요. 요 세 번째 시기는. 물론 두 번째 시기, 한무제 시기는 요거 말고도 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기에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한나라의 어떤 제국의 구조, 어떤 제국의 구조의 형성 과정을 묻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계보를 다 외울 필요도 없고 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심 인물들, 만약에 중심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은 고조, 이게 동그라미 치세요. 한고조, 한문제, 경제, 무제, 선제, 원제, 성제까지 이 사람이 다예요. 그럼 몇 사람 안 되잖아요. 한나라도 전한이지만. 그러니까 한나라도 뭐 그렇게 사실상 생각해 보면은 공부를 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후한을 건국하는 광무제를 제가 여기다 갖다 끼워놨는데, 점선을 따라가다 보면 광무제 유수는 바로 문제의 아들. 멀리도 올라가죠. 멀리도 올라가는데 몇백 년 올라가는데, 몇백 년이 아니고 한 150년 올라가는데, 이 경제의 아들로부터 이어진 핏줄이 전한이 멸망하고 왕망의 신이 멸망한 이후에 후한을 건립하는 겁니다.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렵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맥을 잡고 가면은 뭐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죠. 좋습니다. 네, 한고조 유방입니다. 한고조 유방은 한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진시황이 발명해낸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계승해요. 근데 단순한 계승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그 변형이라고 하는 측면도 보이는데요. 먼저 계승한 측면을 살펴보면 난세를 통일하고 만민을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혹은 그 업적에 대한 자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주나라 시대에 사용했던 왕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비가 아니라 유방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인 거죠. 왕보다는 더 상위의 어떤 호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황제였던 거죠. 황제가 왕보다 상위의
우월한 그러한 지위라고 하는 인식. 이것은 진시황과 유방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시황제의 상제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지상의 최고 통치자, 최고 존엄의 의미를 넘어선 상제라고 하는 이 우주의 신이 지상에 출현한 절대 군주라고 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방궁을 만들어서 천체를 모방하고 자신이 진짜 어떤 제인 양, 자신이 진짜 그 우주의 그 제인 양 취했던 거죠. 하지만 한 고조에게 있어서는 이런 우주를 주재하는 절대적인 존재, 그 우주 만물을 관장하는 제가 지상에 출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어떤 포인트에 맞추고 있느냐? 절대자. 이 지상의 절대자. 최고 존엄. 지상의 최고 존엄. 최고 존엄은 이게 북한이 좀 지상의 어떤 최고 지도자, 최고 영도자. 이것도 좀 최고 지도자, 통치자. 그래, 통치자. 여기에 진짜 온전하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진시황과 유방이 가지고 쓰는 황제의 의미에 아마 큰 차이가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방의 출신 때문에 그래요. 유방은 정말 지방에서 하급 관리를 하던 그 조폭무리의 우두머리 정도 되는 사람으로서 천하를 통일한 거잖아요. 그럼 황제에 오를 때 그 황제의 권위를 어떻게 해서 획득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방이라고 쳐요. 전국을 통일했어. 여러분들이 군사로 통일했어.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럴 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무력으로 이 중국을 전부 다 통일했으니까 내가 황제가 되겠다 라고 하면 모양꼴이 우습잖아요. 권위가 안 산다고요. 그러면은 유방에게 있어서 그 권위를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작업, 그 과정에서 황제라고 하는 칭호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각 지역의 제후와 왕을 설치해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추대를 받는다. 유방 당신께서 덕을 지녀서 높은 덕을 지니고 어떤 뭐 좋은 얘기를 막 하겠죠. 정말 똑똑하시고 잘생기시고 점점점점점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황제로 추대합니다 라고 하는 연극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나마 권위가 산다고요. 이것은 곧 다른 얘기로 하면 군국제의 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 지역에 제후와 왕을 설치했으니 봉건제 같잖아요. 봉건제 같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황제가 직접 행정 조직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군현제도 같이 실현하는 거라고요. 같이 실현. 이렇게 같이 운영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군국제의 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그리고 만약에 저는 만약에 여기서 시험을 내라고 하면은 한 고조의 간간약지책이 굉장히 유력해 보여요. 왜냐? 한 고조도 간간약지책을 기획했고 경제도 그랬고요. 경제와 무제.
역시도 강간약지책을 실행했고요. 기획했고요. 그러면 양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조가 했던 강간약지책과 경제와 무제 시기, 뭐 하나 여기 또 플러스 문제까지 하면 문경지치와 무제 시기의 강간약지책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른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조의 강간약지책, 이건 사실 심화투여해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요. 이거예요. 유경이 건의한 건데, 폐하께서 제의 전시 제, 초, 연, 조, 한, 위의 유력한 이런 귀족들, 호족들을 전부 다 관중으로 이주시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들은 전부 다 옛날에 전국시대에 한가닥 하던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그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일 수 없으니까 그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을 모두 관중으로 때려 모아서 그들을 통제하는 방식. 그러면 그 빈 공간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관중으로 때려 박으면 땅이 새로 생기잖아요. 제나라, 연나라,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이런데 여기에 동성제후들을 파견하는 거죠. 간혹 이성제후도. 그쵸? 이런 방식으로 지방의 세력을 약화하고 황제의 권한, 중앙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 요게 고조 시기에 한 고조 시기의 강간약지책의 특징이고요. 강간약지책이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말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한자로 보면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강하게 한다. 동사죠. VO 구조잖아요. 한문은 기본적으로 VO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SVO예요. 한문은 무조건 그래요.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주어는 생략될 수 있지만. 뭐예요? 근간을 강하게 하고, 말단, 지엽, 가지 할 때 지자가 지자잖아요. 지엽을 약하게 한다. 중앙 집권책이죠. 이게 중앙 집권 정책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한 고조 시대와 이후 시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요거를 시험에 내기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을 관중으로 이주시켰대요. 이렇게 되면 지방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문제가 심각해지진 않지만 어쨌든 황제라는 칭호와 천자라고 하는 칭호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 양자의 교통 정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황제랑 천자랑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은 두 개의 용어를 쓸 이유는 없죠. 이 두 존재의 의미를 각각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걸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마도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겠죠. 이걸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황제는 뒤에 만들어진 칭호잖아요. 황제는 진시황이 만든 칭호잖아요. 후대에 만들어진 칭호라고요. 신조어예요. 이건 신조어예요. 신조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 황제를 설명해내야 돼요. 왜냐? 천자는 전통적인 유가 사상에 따르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건 상관없이 유덕하고 덕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어떤 고결한 존재를 하늘이 통치자 바꿔 얘기하면 천자죠. 천자로 임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계속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개념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임명하는 거라고. 그쵸? 그러면 천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천자라고 하는 칭호는. 왜? 저 사람이 천자인 이유는 저 사람이 유덕하고 되게 좋은 사람이어서 하늘이 천자로 임명한 거야 라고 하면 설명에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황제가. 천자를 빼고 황제가 황제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싸움을 잘해서죠. 이 권위의 근간은 실력이라고요. 실력. 이 권위의 근간은 혹은 연원은 뿌리는 실력이라고요. 이걸로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인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내야 돼요. 황제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유교가 국교화되는 3단계, 세 번째 단계, 유교가 국교화되는 과정에서요, 이 황제의 존재를 교의체제 내로 포섭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만들어낸다고요. 그거는 원제를 좀 기다려야 돼요. 원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원제. 선제를 지나서 원제까지. 국교화되는 과정. 원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우선은 시험 문제를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내잖아요. 그러면 황제와 천자를 구별해서 써야 되는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천자와 황제가 어떻게 다른 건지를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고요. 이것도 사실 심화2에서 할 얘기인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황제와 천자의 옥세입니다. 사실 위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황제 6세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황제 6세라고 해서 황제가 들어가는, 보세요. 황제가 들어가는 옥세 3개, 천자가 들어가는 옥세 3개. 개론서의 동양사계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양사계론이 조금 틀려요. 살짝 틀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황제가 들어간 이 도장들은,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들은 기본적으로는 국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국내용. 그래요. 다음, 천자가 들어가는 이 옥새들은 대외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편해요. 너무 이해가 쉬워요. 황제는 어떤 존재예요? 지상의 최고의 군주,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통치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해. 라면 말레이시아 사람이 듣겠냐고요. 네가 뭔데? 라고 물어볼 거라고. 반문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한국 대통령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러면 말레이시아 사람이 어쩌라고? 권위가 안 통해요. 국내의 최고 통치자 혹은 뭐 중국의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이 황제라고 하는 칭호는 국경선을 벗어나는 순간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어요. 천자는 어때요? 천자. 하늘이에요. 하늘. 아마 이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종교의 교주예요. 어떤 종교의 교주여가지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교주로서 뭐 여러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그 종교를 가진 그 교인들을 만났어요. 교인들한테 오늘 고생했고 여기 청소 잘하고 문단속 잘하고 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하겠죠.
국경선이라고 하는 이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자의 권위의 근원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자로서, 한나라의 황제가 천자로서 흉노의 군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고, 고조선의 그 군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고, 베트남의 군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옥새들은 6개니까 각각 쓰임새가 다르겠죠. 이 쓰임새가 다르다, 이거를 시험에 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이거 좀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천자지세는요, 천자의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천자의 도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정정, 황제의 도장. 이건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겁니다. 황제가 개인적으로 권위를 휘두르고 싶을 때 쓰는 것들. 가령 예를 들면 국내의 제후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라든지, 혹은 어떤 충고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쓰겠죠. 행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과 관련된 거예요. 행정. 그래서 황제가 관리를 임명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행정적인 측면이에요. 다음 이 신자는요, 믿을 신자잖아요. 증빙이라는 뜻이 있어요. 증빙이라고요. 그래서요,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요. 군대를 움직이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황제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변방에 있는 여러 그 지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휘관들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최고 지휘관은 최고 그 군사 통수권자는 황제잖아요. 이 신자는요, 황제가 어떤 군대를 움직이거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자가 지방의 어떤 조공국에 을 임명한다든지, 인사적인 측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측면을 한다든지. 천자지세는 마찬가지로 천자가 지방이 아니라 그 변방의 그런 오랑캐 군주에게 명령을 내린다든지, 혹은 어떤 저걸 한다든지, 이럴 때는 천자지세를 쓰겠죠. 천자신세, 이것도 증빙이잖아요. 한나라 황제가 고조선의 이 군장에게 병력을 얼마 내서 서방 오랑캐를 개척하라 라고 명령을 낼 때, 군대를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거만 이해하면 쉬운 거죠. 다만 관용적으로 황제 6세라고 얘기하지만 특히 전환초에 사료로서 확인되는 그 도장은 3개예요. 천자지세. 말씀드렸듯이 천자지세는 천자 개인의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이잖아요. 황제 신세, 황제 행세. 전환시대의 대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전환시대 황제가 대외적으로 지방의 변방의 그 국가들에게 명령을 내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신세, 행세, 행정과 군사적인 업무를 사용하는 황제의 도장, 그리고 천자로서의 도장, 요 3개만이 확인이 됩니다. 요거를 사료로 좀 살펴보면요, 읽진 않을 건데, 창의왕이 뒤에 나오긴 할 거예요. 창의왕이 무죄가 죽은 다음에요, 황제로 즉위했다가 얼마 안 돼서 폐위당해요. 그 과정에서 도장을 받는 장면이 사료로 남아있어요. 사료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황태자로 창립되었으나 누가 창의왕이 황태자로 되었으나 사사로이 닭과 돼지를 사서 먹었다. 황제의 신세와 행세를 받아, 황제 신세와 황제 행세를 받아서 대행 앞에서 행사하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주석을 모르면요, 제가 읽어도 몰라요. 주석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맹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단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한나라 초에는 세 종류가 있었는데, 천자의 옥새는 황제가 직접 들고 다녔고, 나머지 두 개, 신새와 행새. 왜? 황제 신새와 황제 행새는 행정 업무에서 쓰는 거잖아요. 국정 운영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천자지세, 이 천자지세는 정정. 요 천자지세는 요건 황제가 개인의 권위로의 징표로 사용하는 도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왜 닭과 돼지고기를 사서 먹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요 앞에 생략돼 있지만 황제가 죽은 상황이에요, 지금. 소재가 죽은 상황이라고요, 소재가 죽은 상황이에요. 상중이에요. 상중에 상주가 술, 고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창후방이 폐위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황제 신세, 황제 행세, 그리고 천자지쇠가 확인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행, 이거 대행은 때려 맞춰도 못 맞춰요. 근데 대행은 주석에 따르면 바로 소재의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이죠. 관 앞에서, 소재의 시신 앞에서 창의왕이 즉위를 하면서 황제의 도장 3개를 물려받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대로 시험에 나오긴 어렵겠습니다만, 만약에 도장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다 사실은 심화2에서 다뤄야 되는데 말이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옥새는 당대에 이르러서 2개가 더 추가돼요. 신새와 수명새가 추가돼서 8새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신새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국을, 이게 되게 신앙적인 거죠. 신앙적인 건데, 당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전국을 어떤 이 신세로서 누르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고 평화롭게 누른다고 하는 어떤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실제로 사용되는 그런 도장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명새는 이제 하늘로부터, 말 그대로 수명새잖아요. 하늘로부터 당나라의 황제가 명을 받고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세레모니, 어떤 그런 의례라든지 제례에서 사용되는 도장이 바로 수명새죠. 행정 용도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천자 6세, 8세, 3세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쨌든 전환 시대에는 도장이 3개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환 말이 돼서야 6개가 확인이 돼요, 사료로.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유과관료들은 참의서를 수용한 이후에나 황제와 천자를 각각 독립된 존재로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게 전환 말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교가 국교화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공신집단과 농공행상입니다. 한 고조가 한나라를 건국한 이후에는 이 공신집단들에 대한 어떤 농공행상을 진행해야겠죠. 근데 그 공신집단들을 보면 재밌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신분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좀 특이한 겁니다. 장량이라든지 장창이라든지 숙손통이라든지. 장량은 진나라의 대대로 어떤 승상 집안의 승상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사 출신의 장창. 이러한 지식인들은 사실은 유방이 세력한 이후에 합류한 사람들이고요. 숙손통은 이제 유학의 박사입니다. 유학 박사예요. 유학의 박사 출신의 이런 지식인들은 사실은 되게
보세요. 여기 보면 진평서부터 진평, 왕릉, 육가, 역상, 역이기, 하우영 이런 사람들은 출신이 뭔지도 확인이 안 돼요. 번쾌는 개백정 출신이에요. 개떼를 잡던 사람이 개백정 출신입니다. 개백정. 주발은요, 뭐 중요한 거진 않지만 주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멍석마리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뭐 그 장례식장에서 막 피리 불어주던 그러한 그 낮은 신분의 그런 사람입니다. 관영은 이 사람이 잠깐만 관영이 비단장수 출신 상인 출신이고요. 이 사람 누경은 수레를 몰던 사람이에요. 수레를 몰던 사람. 수레꾼이에요. 수레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빈천한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소하나 조참이나 이모나 주가 이런 사람들도 뭐 하급관리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한 고조의 공신 집단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임협적 관계다. 누가 봐도 혈연적인 관계는 아니죠. 봉건적인 시족 공동체적 질서가 적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혈연 관계나 종족제적 질서가 적용되는 그러한 집단들은 아니라고요. 지연적, 혈연적 결합. 혈연적, 지연적 결합이 아닌 주객의 관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전국말 이래 진나라 시대도 보였던 그런 어떤 주객 관계. 형님 동생 하면서 맺어진 그러한 사적 충성 관계. 그리고 이것이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면 관료제로 발전할 거예요.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임협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동생 하던 제가 너무 조폭적 질서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좀 비하하는 거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는 그냥 조폭적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님 동생 하던 그런 무리들. 예. 다음 여호와 제후왕. 이 군국제를 실행하면서 여후와 제후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요. 열후가 뭐 하나, 두 개의 현단이라고 치면요. 현 단위의 규모, 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되게 작을 것 같잖아요. 진짜 큰 현은 우리나라 뭐 경기도,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더 큰 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현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현 몇 개가 뭉쳐진 이 군을 몇 개의 군, 여러 군을 단위로 하는 제후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은 제후왕이 압도적으로 크죠. 그렇죠? 신분과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후왕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후는 봉급과 자기를 세습해서 그 열후로 봉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생산물을 자기의 재산으로 하는 거예요. 일부는 세금으로 내지만. 그렇죠? 그리고 여후는 국을 단위로 해서 단순하게 조세만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독자적인 행정조직을 만듭니다. 독자적 행정조직을 만들어요. 중앙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지방의 행정조직들을 만듭니다. 누가? 제후왕이. 그러니까 양자는 좀 엄청나게 틀린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제후는 동성, 유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겠네요. 그렇죠? 공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세운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한신이나 이런 아저씨들, 그런 아저씨들도 이제 제후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다 제후에서 쫓겨나요. 이성제후들은. 그러니까 사실상 봉건제의 부분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이 여후와 제후왕은 정기적으로 황제를 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조의 의무가 있고, 어떤 군사권이라든지 왕위 상속권의 규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성재 후왕의 제거. 안타깝게도 아이고 건국 초에는 공신 집단들에 대한 그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건국 초에 황제의 직할지였던 군현보다 이 국의 압도적인 규모가 군국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황제를 비롯한 이제 권력의 코어층에 있는 유씨들은 이러한 이성제후들을, 왜 이성제후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동성제후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이성제후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불가피해질 겁니다. 그래서 한 고조 시대에요, 이성제후들이 하나하나씩 제거돼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강간약지책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양왕이었던 팽월은 모반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구실로 사람인데요, 사람이 젓갈로 담가져서요, 그 젓갈로 담근 것들을 제후들에게 택배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제후들은 이제 공포감이 엄청나겠죠. 젓갈로 담가진다는 게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혹은 이에 대해서 회남왕 영포의 반란이 발생하는 등등의, 또 한신의 경우를 보면 제후가 열후로 강등됐다가 아예 그냥 제거되는 그 과정을 잘 볼 수 있어요. 한신의 경우에는 초원의 항쟁 과정에서 제왕으로 봉해집니다. 제후로 봉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한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제나라에서 초나라로 자리를 옮깁니다. 초왕으로 봉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꼬투리를 잡아서 열후로 강등됩니다. 열후로. 그리고 나서는 모반에 연루돼서 참수되는. 아니, 하다못해 한신도 이 모양인데 다른 공신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한신이 누구냐, 제가 위에서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한신이 누구냐,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한신, 소하, 장량 이 세 사람이 바로 어떤 그 한초의 삼걸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헌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런 소하마저도요, 이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제거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신, 소하 말고 한신. 네, 그래서 이성제후들은 제거될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고조여도 그랬을걸요? 그 다음 재밌는 포인트, 재밌다기보다는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하나, 고조의 죽음. 고조가 죽고 나서요, 원래 그렇잖아요, 황제가 죽으면 황제의 릉을 만든다고요. 근데 한 고조는 이걸 하나만 만든 게 아니에요. 군국묘라고 해서 전국의 167개의 지역에다가 한 고조의 무덤을 만들어요. 167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유학에서 유학 혹은 유가적인 사상에서 보면은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게 맞아요? 이게 제사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게 맞아요? 황제의 제사를 이렇게 지내요? 종묘에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종묘에서 후손이 여러 조상들의 그 위패를 모시고 제사밥을 올려야 되는 게, 그게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법 아니에요? 안 맞죠? 안 맞는다고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고조의 궁극묘 설치는요, 어떤 하나의 국가 단위를요, 하나의 가로 설정한 거예요. 1가로 설정한 거예요. 황제는 곧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제사를 올려야죠.
그게 후손된 돌이고 자식된 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전 인민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궁극묘를 설치해서. 인민 지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방이 선택한 방식은 바로 이런 종족적 질서라고 하는 거죠. 종족적 질서. 이건 사실 뒤에 문제에게서도 비슷하게 보여요. 문제에게서 종족적 질서를 적용할 것이다. 궁극묘. 따라서 세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단계에 가서 유교가 국교화되면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이 유교와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정리가 돼야죠. 궁극묘도 그때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 선진 이래의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조직을 재편하는 작업, 그게 전한 말기에 아까 봤던 세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여후의 전해입니다. 유방이 죽고 나서 그 제위를 계승한 사람이 바로 해제죠. 근데 해제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이렇게 대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방도 살아있을 때 해제가 너무 유약하고 애가 좀 이렇게 기가 약해서 이거 조왕 여의에게 척부인, 그러니까 다른 부인이죠. 여후 말고 척부인이라고 하는 척부인이 낳은 요 조왕 여의에게 이거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되게 유약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이래 해서 결국에는 해제가 즉위를 했는데, 유방이 죽고 나서 즉위를 했는데, 그럼 여후가 이 여자가 진짜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해제가 즉위하자마자 해제의 권력을 위협할 만한 그 왕자들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하나 다 제거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 척부인은요, 이 척부인은 눈을 뽑고요, 눈을 뽑고 혀를 뽑아요. 그리고 귀도 멀게 해요. 고막을 터뜨려요. 그리고 나서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돼지 우리에다가 던져놓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여후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해제가 아주 기겁을 하는 거죠. 아주 기겁을 하고 이때서부터 어떤 정사에 관심을 끊고 이렇게 유흥을 즐기다가 일찍 죽은 황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해제가 이 조왕 여의만은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좀 말이 길어지는데, 여후가 이제 조왕을 독살하려고 술에다 독을 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제가 들고 같이 술을 마시려고 하니까 여후가 술판을 다 깽판 치면서 겨우 막 저지하고 막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 정도예요. 대왕항, 회남왕장, 제왕비 정도가 생존을 하고요. 해제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자기 누나랑 결혼해요. 자기 누나랑 결혼했는데 결국에 후손을 낳지 못하죠.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자 그 후궁이 낳은 소제를 황제에 올리고 여후가 말씀드렸던 임조칭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후는 자신의 여씨 일족들을 제후와 제후후왕에 봉해요. 한 고조 이래의 이성제후들은 제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유씨가 아닌 자, 제후가 될 수 없다. 제후가 될 수 없다. 이거를 깬 사람이 바로 여후죠. 여후는 자신의 일족들을 제후와 여후에 봉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소재가 후궁의 그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여후가 이거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왜? 소재의 생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모? 이 생모는 아들이 황제잖아요. 그럼 외척으로서 권력을 얻겠죠. 여후가 이걸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래서 이 생모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난 소재가 여후를 원망하죠. 우리 엄마를 죽인 저 나쁜 여자! 이러면서 엄청나게 미워하죠. 그 소식을 들은 여후는 그냥 그대로 소재를 폐위시키고 유폐시켜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항산한 홍으로 교체하죠. 그래서 전 소재가 있고 후 소재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후는 황제를 바꿨는데도요, 같은 소재잖아요. 황제 이름도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냥 소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전 소재, 후 소재라고 이렇게 구분하긴 하는데 둘 다 소재죠. 소재. 그쵸? 그리고 이 일족들의 권력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여후잖아요. 그럼 여후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후가 죽고 나선 당연히 권력의 근간이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여씨 제후들도 모두 다 제거될 테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쿠데타가 있었죠. 이것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씨 일족이 모두 멸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네, 다음 문경지치와 제도 정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경제를 공부하실 때 반드시 가의, 조조, 5초 7국의 난을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5초 7국의 난. 요 세 가지 토픽은 까먹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게 맥이에요. 문경지치의 맥이에요. 황로학은 이미 나왔고, 기출에 나왔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좀 보기 어렵겠죠. 황로 사상 이런 건. 좋습니다. 먼저 문제 보시죠. 여후가 죽고 나서 고조의 큰아들, 이게 여후 아들은 아니고요. 그 서장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다른 서장자였던 서장자예요. 서장자. 여후 아들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제왕 비의 둘째 아들이었던 유장이 이제 여씨 일족들을 몰아내고 이제 다시 정권을 탈환하는데, 이때 새롭게 황제 후보로 오른 사람이 제왕양과 대왕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왕양의 부인이 여씨예요. 여씨였어가지고 제왕양이 안 되고 대왕항이 문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내면은 요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민작제도라고 해서 이게 그 문제 시기에 보였던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뭐냐면 황제가요, 전국의 모든 백성에게요 관작을 내려줘요. 관작. 자귀를 내려준다고요. 자귀를. 그런데 뭐 일반 서민들이 자귀를 받는 거는 전국 시대도 있었고요. 진나라 시대도 있었어요. 군공수작제라고 해서 군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자귀를 주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정말 그냥 모든 백성에게 자귀를 하사합니다. 요게 아마 되게 핵심적인 한 문장이 될 거예요. 요거만 좀 한번 읽어볼게요. 짐, 초, 즉위, 짐이, SV. 짐이 처음 즉위하여 기사천하, 부의오죠. 이에 짐이 처음 즉위하여 그가 이제 S가 되겠죠. 이 앞에 다 받는 거겠죠. 천하의 모든 죄인들을 사면하고, 사민작 1급, 부의, 사가 동사죠. 동사 뒤에 다 목적어로 걸리겠네요. 민작 1급을 내려주었다.
여기서 미는 사실상 성인 남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성은 포함 안 돼요. 미성년자 포함 안 됩니다. 민작 1급을 내려주었다. 여자 백호 우주 포 5일. 정확히 얘기하면 요 사에 여기까지 걸리는 거겠네. 그쵸? 성인 남성들에게 민작 1급을 내려주고 여자들에게는 백호마다 이 소고기와 술을 내려주었다. 여기 사라고 하는 동사에 다 걸리겠네요. 목적어가. 그쵸? 포 5일. 포가 동사겠네요. 뒤에 사실 목적어라기보다는 그 보어에 가깝지만 어쨌든 목적어라고 칩시다. VO. 그리고 5일 동안의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게 되게 그 중요한 사실은 하나의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제는 백성들도 자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하나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1서부터 20까지 자기의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급이. 그쵸? 그러면은 자기를 하나 받고, 2개 받고, 3개 받고, 4개 받고, 5개 받고, 6개 받고, 7개 받고, 누적될 수 있겠죠. 바꿔 얘기하면 이러한 민작 제도를 확보함에 따라서 백성들은요, 돈을 국가에 헌납하고 자기를 받을 수 있는 납속 수작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재정 수입이 확충되겠죠. 왜냐하면 관직을 내려주는 건 어려워요. 왜? 관직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관작은 이렇게 누적해서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의 입장에서는 관작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5등급을 받았어. 5등급이에요. 그러다가 누굴 때렸어. 때려가지고 이제 곤장을 100대 맞아야 되는 벌에 만약에 처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자기를 까고 10대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더 까. 3등급 하면 면제. 형벌이 면제. 이러한 우대도 받을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향촌사회 내부에서도 대우가 달라져요. 자기가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른으로 모셔지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혹은 어떤 그러한 여러 사회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면은 자기를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렇죠? 바로 이러한 문제의 민작의 확대는 납속 수작책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전제로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속 수작책은 곡물 납입에 따라서 그에 맞는 자기를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우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또 이점이 있느냐? 국가에 쌀을 바쳐서,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 쌀을 바쳐서 관작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쌀을 어디서 사야 돼요? 시장에서 사야죠. 그럼 시장의 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겠죠. 쌀값이 상승하면 쌀을 파는 농민들의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그럼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국가 입장에서 엉덩이를 100대 때리는 거랑 30대 때리는 거랑 10대 때리는 거랑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납속수작책. 그렇게 되면 국가의 창고에는 쌀이 계속해서 가득 차겠네요. 그렇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거나 폐지하거나 가능하겠죠.
심지어는 문제 시기에 토지세, 지금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세. 기존의 소득세가, 그러니까 토지세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물의 세금. 정확히 얘기하면 과거에는 재산세 개념이 없으니까 이 대략 15분의 1이었다고요. 이거를 30분의 1로 감축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폐지해버립니다. 지조. 토지에서 걷는 세금. 정확히 얘기하면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금, 지조. 이러니 태평성세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문경지치라고 하겠어요. 문경지치. 백성들이 살기 좋아진 그러한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평화롭고 풍족하고. 이런데 어떻게 태평성세가 안 올 수 있겠어요. 그쵸? 좀 여담으로 얘기하면 세금이, 소득세가 15분의 1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얼마야? 8%? 8%가 되나요? 아니, 7%? 소득세가 7%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생각하면요. 이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되게 틀린 상식인데요. 과거 사람들이요. 지금하고 비교하면요. 세금 부담이요. 압도적으로 낮아요. 압도적으로 낮다고요. 과거 사람들이 낮아요. 지금 보통 30%, 40% 내잖아요. 소득이 많으면 49%인가? 그렇게 내잖아요. 과거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왜 좋습니다. 한나라가 군국제를 계속해서 채택하는 이상 필연적으로는요. 지방의 제후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이탈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잖아요. 물론 가장 베스트는 뭐예요? 제후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베스트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왜냐? 제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앙과 여러 제후들의 갈등에 누적된 결과가 5초 7국의 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초 7국의 난을 거쳐야지 제후라고 하는 지방 세력들이 전부 다 제거는 아니지만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의 권력 아래 예속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 시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시기도 이미 이성제후는 없죠. 이제 이미 이성제후는 다 사라졌어요. 한 고조 때 다 없어졌다가 여후 때 잠깐 나타났다가 이제는 문제 시기가 되면 아예 없어요. 없어진다고요.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동성제후요. 다 유씨예요, 유씨. 정말 주나라 말기 혹은 주나라 중기 이후에 보였던 봉건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단을 군국제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쵸? 봉건제를 부분적으로 채택한 거니까. 실제로 문제 3년, 전원 3년, 6년에 반란들이 일어나요. 제봉왕 흥거의 반란, 회남왕 장애, 모반. 그렇게 되면 이제 일군의 관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희고요. 그리고 약간 좀 시는 늦지만 조조고요. 물론 가희는 일찍 죽지만 조조는 이제 경제 시기에 이르러까지도 일련의 이러한 제후들의 통제, 압박책, 강간약지책을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조조죠. 그래서 가희와 조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알면은 사실상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내겐 좀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군국제를 채택함으로써 중앙이 약화되고 지방이 강화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희의 강간약지책
또 북방의 흉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문제 시기의 대흉노 정책은요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무제고요. 무제. 한 무제나 돼야지.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항상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힘들어져요. 문제 시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흉노와의 적극적인 교역과 시장을 오픈해서 그들을 유목 경제에서 농경 경제로 농경 경제로 어떤 뭐랄까 포섭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설치해서 흉노와의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게 가히의 흉노 정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와 협력. 이거 외에도요, 가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건 과진론과 치안책입니다. 사실상 이 앞에 얘기한 강간약지책, 적극적인 흉노정책, 빈부격차의 해소와 검약은 사실상 치안책에 다 총괄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책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가이고요. 그의 치안책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과진론은 진나라의 어떤 통치를 비판하고 법가적인, 이게 사실은 법가와 유가로 나누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진나라 시대의 과오를 토대로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과진론. 이것도 사료는 심화2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경리치의 사상적 배경은 황로사상과 무의자연의 정치다. 황로사상, 무의자연. 제가 얘기했었나? 전국시대 얘기했었군요. 황로사상. 이게 되게 재밌는 사상이긴 해요. 그리고 이 가인은 민생안정책, 중본 억말정책, 권농정책을 위반한 사람이다. 다음 경제입니다. 경제 시기에 바로 5초 7국의 난이 일어나죠. 이 5초 7국의 난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5초 7국의 주역은 누구냐? 바로 오왕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왕비. 그러니까 어디가 떠올르셔야 되냐? 장강 하류가 생각나셔야 돼요. 거기가 5예요. 5. 그렇죠? 오왕비는 회남왕 영포의 반란을 토벌한 공로로 오왕에 봉해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오왕비의 태자가 장안에서 이 황태자, 즉 이제 경제와 무슨 게임을 했나 봐요. 게임을 하다가 이 황태자가 던진 바둑판에 맞아가지고 뭐 사망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만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이 누적되어 5초 7국의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사료에선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5초 7국의 배경은 이걸 겁니다. 문제 이후 강간약지책 혹은 그 제후들의 봉지를 삭감하는 강간약지책. 그래서 문제와 경제 시기의 강간약지책의 방식은요, 더욱 적극적이죠. 제후의 봉지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왕, 조왕, 교서왕, 좀 이렇게 무수 공으로 썼잖아요. 얘 이름은 류무겠죠. 얘 이름은 류수겠죠. 얘 이름은 류공이겠죠. 다 류실 테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제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시기에 들어서, 문제의 경제 시기에 들어서 봉지가 삭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왕은 위기감이 생기겠죠. 이러다가 내 영지도 곧 삭감당하겠구나. 그리고 다른 봉지를 삭감당한 제후들을 포함해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 오왕비가 후에 제후들을 주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이 굉장히 위협적이긴 했죠. 결국엔 진압되긴 하지만.
다음 조조입니다. 조조는 바로 가희의 뒤를 이어서 가희가 구상한 강간약지책, 봉지삭감 정책을 그 구상을 정책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봉지삭감 정책으로 제후와 황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갈등은 심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마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성제후는 이제 이미 없지만 남아있는 동성제후들의 세력은 여전히 강력한, 정말 강력한 형태, 위협적인, 어떻게 해서든 이것들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초 7국의 난의 직접적인 케이스를 보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배경을 보면 경제 3년에 경제가 즉위하자마자 3년에 예장군과 회계군의 삭감을 명령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는데 예장군은요 구리광산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회계군은요 아주 전통적으로요 양회지방이잖아요. 양회지방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제염지예요. 구리로는 뭐 만듭니까? 돈 만들죠, 돈. 사람의 생필품, 소금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걸 생산하는 이, 뭐랄까, 오나라의 정말 노른자 중에 노른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두 지역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이에 오왕피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칠국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란 초에는 압도적으로 우세에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진압이 돼요. 그래서 명목적으로는 이제 군국제는 계속 유지되지만 이제 더 이상 제후들은요 어떤 독자적인 그러한 강력한 힘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쭉쭉 기가 막힌 정책들이 무제 시기에 기가 막힌 정책들을 통해서요 정말 그 제후들의 땅을요 다 잘게 잘라 먹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예요. 제후가 죽잖아요. 제후가 죽고 나서요 이 영지를요 무조건 모든 아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라고 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자식이 5명이야. 그럼 만약 100평이 있었어. 그러면은 한 사람당 20평씩 받아요. 한 세대가 지나면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세대가 지난다고 칩시다. 5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5명이 4평씩 받아요. 그쵸? 그러면 2세대가 지나면 100평짜리 제후국이 25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제후들은 더 이상 어떤 그 중앙을 위협할 만한 강력한 세력으로 발돋움하기는 어렵겠죠. 이런 조치들이 이제 무제 시기에 계속 이어질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문제와 경제 시기에 이러한 그 제후 정책을 계승한 측면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다음 전환 통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행정기구와 지방 행정구역을 좀 살펴볼 텐데, 좀 복잡하죠. 보기에도 너무 답답한데, 일단은 삼공구경을 일단 기억합시다. 삼공구경. 일단 삼공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중추적인 정책 결정자와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국가의 세부 행정 업무를 담당한 구경. 그런데 승상과 어사대부 이거는 별도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승상은 누가 봐도 민정의 최고 책임자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정의 대신들을 총괄해서 조의를 주재하고 황제의 어떤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그러한 최고의 직책이 바로 승상이 될 테고요. 개론서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어사대부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어사대부가 감찰 업무를 맡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사대부의 소속된 부관 중에 하나, 그 휘하의 여러 관료 조직 중에 어사중승, 이 감찰 업무는요, 어사중승의 업무예요. 어사대부의 업무가 아니라요. 한나라 때는, 뒤에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한나라 때는 어사중승이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요. 어사대부는요, 이게 핵심 업무예요. 정무를 집행할 여러 가지 그 정책안을 작성하고 준비해서 황제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걸 이 결정사항을 승상에게 전달하죠. 그럼 승상이 이거를 황제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나서 논의를 하겠죠. 승상 주도에. 그리고 나서 집행하겠죠. 누가? 국영들이. 그러니까 어사대부가 감찰 업무다. 이거는 조금 이건 좀 그래요. 아닙니다. 어사중승의 임무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 나오겠지만 한나라 시대에 어사대부 하면 누가 가장 유명하냐면은 상홍량이에요. 상홍량. 한 무제 시기에 상홍량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어사대부예요. 이 사람이 하던 게요, 감찰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상홍량의 주요 업무는요, 한 무제의 신경제정책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시행했던 아주 중추적인 업무와 인물이 상홍량이고요. 상홍량이 어사대부로서 그런 업무들을 한 거라고요. 무제에 이어서 소제 시기까지도 어사대부, 상공 중에 하나입니다. 승상, 어사대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위는 사실 어떤 그 군사적인 업무를 담당한 최고 책임자긴 하지만 뭐 치패를 반복하다가 결국엔 이제 나중에 대사마로 이어지게 될 건데,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십시오. 승상과 어사대부. 그래서 상공하면 대사도, 대사마, 오타네요. 대사공, 대사도, 대사공, 대사마. 이게 줄에서 이야기하는 삼공이고요. 한나라 시대 상공은 요 승상어사대부 태위였다. 다음 구경인데, 구경도 이거 너무 복잡해요. 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은 우리 기본 심화반에서는 요거만 좀 기억합시다. 대사, 농, 소부 둘 다 구경이다. 대사농은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고 소부는 황실의 재정을 관리한다. 꼭 기억합시다. 이 두 기구가 바로 재정기관이에요. 재정기관. 꼭 기억하십시오. 뭐 치속내사, 대농령, 뭐 이름이 계속 뭐 바뀌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사농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는 꼭 기억합시다. 대홍려도 재밌는 기관이긴 하죠. 한나라의 황제를 뵈러 입조한 오랑캐의 사신들을 대접하는 업무를 하는 그러한 곳이죠. 대홍려. 다음에 한나라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물론 청나라나 뭐 다 그렇긴 하지만 황제 직속의 어떤 행정기구들도 별도로 국가의 기구와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여러 개가 있네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수영도위입니다. 한 고조와 문조와 경제 시기까지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도 돼요. 왜? 경제 정책이라고 할 게 없어요. 화폐 정책이라고 할 게 없어요. 화폐 정책. 이게 고조와 문조 경제 시기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무제 시기가 되면은 오수전도 발행하잖아요. 오수전을 발행하잖아요. 그 이외에도 여러 화폐들을 발행하잖아요. 제실제정에 소부에 속하긴 하는데 이 화폐를 주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아주 핵심 기관. 왜 그럴까요? 화폐를 만들면 주조이익이 생기죠. 주조이익. 이 주조이익은 국가의 수익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건 황실재정의 수입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느냐면요. 사실은 이게 한나라 때뿐만 아니라 청나라 때까지도 통용되는 건데, 황실재정하고 국가재정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게요. 지금 청와대에서 쓰는 돈은 국비에서 책정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건요, 어떤 거냐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청와대에서 쓰는 여러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쓰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자고 청소하고 이런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들을 조달하기 위한 별도의 세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주유세, 그러니까 예예요, 예. 주유세를 국가 재정이 아니라 청와대 재정으로 정한 거예요. 별도로 청와대에서 이 주유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소부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화폐의 주조이익을 청와대 재정으로 돌린다. 주조이익을. 이다! 라고 하면은 소부 산하의, 소부 관할의 이 수형도위에서 화폐를 찍어내겠죠.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이 주조 차익은 청와대 재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황실재정과 국가재정으로 나뉜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세는요, 국가세예요. 국세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나라 때는 어떤 산림과 저수지와 그런 뭐랄까 산림 천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황실재정에 속해요. 혹은 염세라든지, 이것도 상황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염세라든지, 혹은 화폐 주조 이익이라든지, 황실재정이 별도로 구분돼서 운영되는 구조예요. 청나라도 비슷하긴 해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형도익 꼭 기억하시고, 다음, 전 요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뭐냐 이거야. 내사와 주작중의. 요거 좀 기억합시다. 내사는요, 기본적으로 장안을 둘러싼 근기지역을 담당했던 관리예요. 근데 이 관리가 좌우내사로 나뉘었다가, 좌우내사가 경조윤, 좌풍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각각 근기지방을 3등분해요. 3등분해서요. 경조윤, 좌풍일이 담당하게 해요. 그리고 주작중의는요, 원래 임무는 어떤 열후라든지 제후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이었어요. 황제 직속에. 그러다가 주작중의가 주작도위로 바뀐 다음에요, 우풍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풍일이 이 세 개 중에 하나였던 근기지역을 담당하는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삼보. 우리가 처음에 정리했던 삼보. 그 삼보를 관리하는 직책이 누구다? 경조윤, 좌풍일, 우부풍. 요거 시험에 나오기 딱 좋습니다. 심화2에서는 이제 사료를 좀 제시해서 딱 그 감이 올 텐데, 요 세 단어 반드시 기억합시다. 기원전 104년. 그러면 대략 언제다? 대략 무제다. 아, 무제가 아닌가? 기원전 100년. 무제가 아니네. 아, 무제네요, 무제. 그렇게 된다. 좋습니다. 다음에 이왕 정리한 거 황실의 어떤 가정 업무들, 가사 업무를 담당하는 첨사와 장행, 진해 제도를 계승한 이것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대장추로 모두 편입이 되고 장락소부로 바뀐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다음 지방행정기구에서도 뭐 이렇게 군현을 설치하고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자사. 원래는 군과 군현제잖아요. 지방의 행정단위는 여러 현들과 현 상단에 군이 있는 거잖아요.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에 자사를 둡니다. 3층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언제 때냐 이걸 봐야 돼. 언제 때냐 이게 무제식입니다. 자사를 왜 뒀겠어요? 한무제가. 자사를 둬서 한무제가 노린 저게 뭐겠냐고요. 그리고 애초에 주자사를 보세요. 군현의 감독기관이잖아요. 주자사는 감찰 업무라고요. 한무제식의 특징이 반영되는 거예요. 자사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자사를 설치해서 군현제의 2층 구조가 3층 구조로 바뀌었다가 아니라요. 한무제식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회가 점점 더 그 강력한 형태로 감시받고 감찰되고 관리되는 이게 한무제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여기 뒤에도 있네. 사실 요거예요. 여기 뒤에 제가 썼네요. 두 번째, 군국제와 제후왕 통치. 가장 첫 번째로는 제후들의 봉지를 줄이는 것, 삭감하는 것, 삭번이 가장 직관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5초 7국의 난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5초 7국의 난이 일어난 이후에 제후국의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행정기구들의 격을 다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관리 감찰하는 관리를 파견해요. 그러면서 감시를 강화하죠. 그리고 무제 시기에 주 13주를 설치해서 요거랑 이어지는 겁니다. 13주를 설치해서 자사를 파견한다. 왜? 제후들을 감시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제후 통제력이 더 강하겠죠.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통제력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누구를 통해서? 자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주목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오는 추운령, 좌관율, 부익률, 아당률 중요합니다. 무제 때 조치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후들을 큰 저항 없이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 고민의 결과가 요 4개예요. 추운령, 좌관율, 부익률, 아당률. 이건 무제 시기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법률입니다. 한 고조 유방은 진나라가 멸망하는 그 진 말에
봉기하는 과정에서 관중을 우선 먼저 차지하죠. 유방이 말씀드렸듯이 항우보다. 그리고 나서 관중 지역의 살인상의 도적만을 처벌하고 나머지는 진의 가혹한 모든 형벌을 폐지할 것을 선언하는 약법 3장의 간소한 법을 제시합니다. 물론 사료에서 보면은 진율이 모두 폐지된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거죠. 진의 통치가 끝나고 황로에 기반을 둔 어떤 그 통치의 전환. 하지만 이 약법 3장만으로는요 국가를 통치할 수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에 대한 그 어떤 국가가 정밀화되고 세분화되고 사회가 복잡화됨에 따라서 행정이나 사법에 관한 여러 법규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관료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운영할 것인지, 세금을 어떻게 과세해서 징수할 것인지, 형벌, 사법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 행정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전부 다 법으로 만들어 놔야죠. 규칙을 만들어 놔야죠. 규범을 만들어 놔야죠. 그게 소화의 구장률이 되겠습니다. 소화의 구장률. 그리고 이 소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냐면 이게 단가? 소화는 진율을 계승해서 이것을 성문법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진율은 2회에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2회, 진율, 소화의 구장률. 법제사로 보면 이렇습니다. 9개의 법의 범주가 뭐냐? 도율, 정율, 수율, 포율, 잡율, 구율, 포율, 흥율, 구율. 요거 쓰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만. 다음 그 이후에 숙손통과 장탕, 조우 등등의 여러 법률들이 나오는데 이건 스마트에서 해야 돼요. 소화의 구장률. 그래서 한 제국의 실질적인 제도를 설계했다고 평가되는 사람이 바로 소하입니다. 좋습니다. 할 얘기 다 했나? 좋습니다. 한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무제 시기에 대해서 아주 상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